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큰 전쟁과 큰 혁명이고요. 310쪽입니다. 소제목은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독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영국과 프랑스가 쳐놓은 두터운 그물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빌헬름은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자신은 없었다. 객관적인 전력상 삼국 동맹은 삼국 협상을 이길 수 없었다. 오스트리아에는 바다로 나갈 항구 하나 없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발칸에 더욱 집착했다. 당시 유럽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발칸을 영토화하면 지중해로 향하는 항구도 얻게 되리라. 이런 생각에서 1908년 오스트리아는 발칸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일방적으로 합병해버렸다. 당시 발칸의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세르비아는 격분했다. 애초부터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탐내고 있던 세르비아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세르비아 국민들이 발칸을 향한 오스트리아의 야욕을 알아차렸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의 거리에서 대낮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오스트리아를 반대하는 비밀 조직의 회원인 프린치프라는 세르비아 청년이 군대 시찰을 위해 사라예보에 온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것이다. 세르비아는 우발적 사고라고 발뺌했으나 오스트리아는 그 발표를 믿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흑수단은 바로 세르비아 정부에서 조직한 비밀 테러 단체였기 때문이다.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유럽 전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우선 가뜩이나 발칸의 이해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러시아가 즉각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순발력을 보인 것은 이때였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같은 날 프랑스도 동원령을 내렸다. 이틀 뒤 독일군은 프랑스로 진격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에 속한 6나라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두가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래 다시 유럽은 대규모 국제전의 무대가 되었다. 다음 소제목은 신구 열강의 대결입니다. 315쪽이고요. 전선은 예상한 것처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으로 갈렸다. 일본이 연합국 측으로,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으로 참전했고 이듬해인 1915년에는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배반하고 연합국으로 참전했으며 발칸에서도 불가리아는 동맹국이, 루마니아와 그리스는 연합국에 가담하면서 전쟁은 명실상부한 세계대전으로 변모했다.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일으켰으나 삼국 동맹의 리더는 독일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동맹국 세력은 독일이 이끌었다. 애초에 독일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진격이 예상외로 빨랐다는 사실이 독일의 전략 수행에
중요한 차질을 빚었다.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병력의 일부를 빼돌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맞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속전속결 구도는 깨어지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바뀌었다. 장기전은 단기전과 달리 총력전일 수밖에 없다. 참전국들의 정부는 각자 자신의 국민들을 향해 애국심과 자발적 동원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호소했다. 나폴레옹 전쟁과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싹을 보인 국민전의 양상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장기전의 양상으로 1917년까지 전선이 교착되면서 팽팽하게 맞서던 전황이 깨지게 된 계기는 바로 바다에서 발생한다. 독일 해군은 전통에 빛나는 영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제해권을 빼앗긴 독일은 물자 수송은커녕 그동안 획득한 해외 식민지마저 차츰 잃기 시작했다. 독일이 개발한 신무기인 잠수함 유보트는 북해를 장악한 영국 해군만이 아니라 민간 상선들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으며 나아가 중립국의 상선과 여객선마저도 침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뜩이나 동맹국 측에 불리한 세계 여론은 이것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동맹국의 등을 돌렸다.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이 1917년 4월에 참전을 선언했다. 미국의 육군이 유럽 전선에 투입되면서 독일은 육상전에서도 연합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미군이 매달 30만씩 파병되자 독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종전 역시 개전에서처럼 발칸에서 시작되었다. 9월에는 불가리아가 10월에는 오스만이 항복했으며 이렇게 발칸 전선이 붕괴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오스트리아도 11월 초에 항복했다. 그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독일은 동맹국의 우두머리답게 휴전 조약을 맺는 형식으로 항복했다. 319쪽 다시 온 수습의 계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양대 제국주의 세력이 맞붙은 전형적인 제국주의 전쟁이었으며 제국주의 질서의 완료이자 새로운 재편을 향한 진통이었다. 17세기 초 30년 전쟁이 끝난 뒤 참전국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후 질서를 수립했고 18세기 초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난 뒤에는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사태를 수습했으며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에는 빈 체제가 교통정리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세기 초마다 터진 대형 국제전에서 유럽 각국은 전쟁이 끝난 뒤 늘 국제회의를 열어 국제조약을 맺고 전후 질서를 수립했다.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 순회들이 1919년 파리에 모였는데 여기서 생겨난 새로운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른다. 역사상 최초의 총력전이자 국민전이었고 25개의 참전국으로 전쟁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 게다가 잠수함, 비행기, 비행선, 탱크, 독가스 등 각종 신무기도 선보였다. 무엇보다 전사자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 재앙의 전쟁이었다. 이제부터 전 세계가 영국, 프랑스, 미국의 주도로 운영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이제 세계는 소수의 지배국가들과 다수의 피지배 국가들로 나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패전국들을 포함한 피지배 국가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우선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가 몰수되었고 무기 생산도 금지되었으며 132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기형적 제국은 생겨난 지 50년 만에 해체되었다.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전쟁의 계기를 제공한 세르비아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 승전국과 패전국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동맹국의 주요 세력이던 오스만 제국은 원래 연합국들에 의해 분할된 애정이었다. 그러나 케말 파샤가 이끄는 공화주의자들이 반정부군을 구성하더니 유명무실해진 제국을 대신해 연합국의 간섭에 거세게 저항했다. 분할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 어차피 이교도 세계인 소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지배할 자신이 없던 연합국은 결국 그들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1923년 케말 파샤는 연합국 측과 로잔 조약을 맺고 새로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이로써 한때 동유럽을 호령하며 서유럽 세계까지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은 60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승전국도 패전국도 아닌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따라 교통정리만 해주면 되었다. 그에 필요한 신호등은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다. 그것이 곧 민족 자결주의, 즉 각 민족이 스스로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원래 윌슨은 주로 유럽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었고 베르사유 체제의 승전국들도 그렇게 이해했으나 전 세계의 식민지 종속국 민족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919년 한반도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은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바탕으로 일어났다. 한편 연합국의 핵심이었다가 전쟁이 거의 끝나갈 즈음 배신한 러시아는 괘씸죄로 찍혀 패전국이 아니었음에도 패전국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았다. 패전국이 아니니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연합국 측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무려 2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초 북방전쟁으로 러시아가 얻은 발트해 연안 지역을 독립시켜버린 것이다. 그에 따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이 신생국으로 탄생했으며 폴란드와 핀란드가 독립을 얻었다. 한 가지 당시 연합국이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은 동양의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진출이었다. 일본은 1902년 영일 동맹을 근거로 참전했으나 유럽 전선에 참여하기는커녕 전쟁 기간 동안 아시아에서 제 몫을 부지런히 챙겼다. 명분은 독일 식민지인 태평양의 작은 섬들을 접수하여 독일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애초에 목표로 삼은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일본은 잽싸게 만주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산둥반도로 이동시켜 독일군의 요새를 격파하고 중국 침략에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324쪽 혁명의 러시아입니다. 1918년 4월 러시아가 전선에서 발을 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또 전후 연합국이 러시아의 거의 전범처럼 취급하고 특히 가혹하게 나온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두 가지 이유는 사실 하나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그 전까지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공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것은 예전의 러시아 제국이고 전선에서 철수한 것은 새로 생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니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는 배신자도 아닌 셈이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전대로부터 이어지던 차리즘으로 국내 정치를 탄압했으나 서구에서 탄생한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에서 오히려 더욱 성장했고 1898년에는 정식 정당까지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름은 사회민주노동당이었지만 사실상 최초의 공산당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공산당 선언이 나온 지 50년 만에 드디어 공산주의 이념이 현실의 정당으로 탄생한 것이다. 차르 정부에 의해 곧 불법화되긴 했지만 러시아 공산당은 계속 존속하면서 세력을 키웠으며 유럽의 공산주의 조직들과 연계해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했다.
그 다음 피의 일요일 사태가 터졌다. 1905년 1월 22일 페테르부르크에서는 15만 명의 수많은 군중이 차르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운집했다. 멀리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그런 소요 사태를 차르 정부가 방과할 리 없었다. 친위대는 궁전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수백 명의 시위 군중이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 이후 수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가 벌어졌다. 나라 밖보다 안이 급해진 니콜라이는 일본의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굴욕적 강화를 맺고 국민들에게는 의회의 창설을 약속해 간신히 사태를 무마했다. 차르 정부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사회민주노동당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1912년의 당대회에서는 볼셰비키 급진파가 확실히 당을 장악하면서 레닌이라는 뛰어난 정치 강박과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를 탄생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은 차르 정부의 크나큰 고통이었다. 발칸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만 저지하면 될 줄 알았던 정부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재정은 곤두박질 쳤고 전쟁 동원령으로 식량마저 부족해진 민중은 분노했다. 전쟁의 터널이 아직 끝을 보이지 않고 있던 1917년 2월에 마침내 그 분노가 밖으로 터져나왔다. 페트로그라드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군대의 발포는 오히려 다른 병사들의 분노를 불러 무장한 시위들을 만들어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위는 혁명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2월 혁명이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니콜라이는 제의를 동생 미하일 대공에게 물려주려 했으나 미하일도 쥐약을 먹을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결국 로마노프 왕조가 300년 만에 문을 닫았다. 더 중요한 것은 제국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새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서유로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 과정을 통해. 자, 328쪽. 최초의 사회주의 권력입니다. 차르가 물러나자 일단 러시아 정권은 의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러시아 민중은 이번 혁명을 12년 전처럼 불발로 끝내려 하지 않았다. 혁명을 완성하려면 혁명 정부가 필요하다. 그들은 노동자, 농민, 병사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권력체를 만들었다. 의회가 구성한 임시정부와 민중이 구성한 소비에트 정부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혁명적 대중외에 볼셰비키라는 혁명의 지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스위스의 망명에 있던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은 1917년 4월에 러시아로 귀국하면서 4월 태제를 통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외쳤다. 6월에는 또다시 페트로그라드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소리 높여 외쳤고 7월에는 병사들마저 무장 시위에 나섰다. 8월 말 코르닐로프는 휘하 군대에게 수도 진격을 명령했다. 임시정부마저도 무시한 반란 행위였다. 볼셰비키는 이제 합법적인 자격으로 반란군을 막았다. 코르닐로프가 체포됨으로써 볼셰비키는 임시정부를 제치고 권력을 장악했다. 10월 23일 껍데기만 남은 임시정부는 뒤늦게 볼셰비키를 공격하는 데 나섰으나 볼셰비키는 간단히 맞받아쳐 손쉽게 임시정부를 타도했다. 이것이 러시아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을 성립시킨 10월 혁명이다. 이듬해 3월에 레닌은 볼셰비키 당을 러시아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겨 새 헌법을 정했다. 종전 자체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연합국 측에서 러시아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응징에 나섰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유럽 모든 정부에서 혐오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러시아에 들어섰기에 연합국들은 더욱 분노했다. 여기까지가 34장 큰 전쟁과 큰 혁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